오늘 2026학년도 영재학교 입시 분석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이제 영재학교 소개 그리고 2025학년도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1단계는 어제 이제 대부분 학교가 발표가 났고요. 그래서 2단계, 3단계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2024, 2025년도에는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그리고 문항 분석에 대해서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2단계 시험이 일주일 남은 시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봐 문항 분석에 조금은 더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영재학교를 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학습을 하는 KMO라는 시험에 대해서 소개, 그리고 문항 분석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KMO랑 영재학교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지 제 생각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영재학교를 위해서라면 그 중학교, 초등학교 때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조금은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오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재학교는 전국에 현재 8개가 있습니다. 정원이 한 820명 남짓 정도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1단계 전형, 2단계 전형, 3단계 전형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영재학교는 총 3단계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1단계 전형은 서류 전형이에요. 그래서 입학 원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교에서 받은 추천서 등을 이제 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그 기록물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2단계 전형이 이제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시험이에요. 지필고사고요. 예전에는 단답형, 서술형이 좀 골고루 분포가 되었었다면 요즘 전체적으로 서술형으로 조금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캠프라고 해서 예전에는 1박 2일, 2박 3일 학생들이 들어가서 실험도 해보고 그리고 토론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관찰을 했다면,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다 보니까 대부분 학교들이 하루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한과역만 지금 8월 13일, 14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학교는 8월 10일 날 한바지로 진행이 됩니다. 3단계 전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마다 저는 이제 매년 입시를 치르면서 저희도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데 학교마다 너무 복잡해요. 다르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크게 구분을 한 거는 인터넷과 등기우편이에요. 특징은 모든 학교는 지금 등기우편이 다 사라졌고요. 한과역만 등기우편이 남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학생기록부 2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고요. 그래도 일괄적으로 다 인터넷 접수, 그리고 나머지 서류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공문 발송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수월해진 것 같아요. 여기서 학생들이 미리 또는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 부분은 추천서겠죠. 자소서도 있겠지만 자소서는 이제 천천히 준비를 하면서 쓰면 되는데, 추천서는 내가 학교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 라고 얼마만큼 노출이 되었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장기적으로 영재학교를 생각하고 있다면 수학, 과학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한테 미리 저는 영재학교가 꿈이라고 한 번 정도 미리 얘기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면 선생님들 또한 추천을 해줄 때 훨씬 더 또 긍정적인 평가로 추천을 해주실 수 있겠죠. 예전에는 이 추천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 하면요. 선생님들한테 일괄적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어떤 선생님이 추천서를 여러 장 쓸 경우에 그 추천서 기준으로 누굴 제일 추천하고 누굴 두 번째, 누굴 세 번째 이렇게 의도적으로 남겨둬라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친한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실제로 그런 일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경기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이제 추천서를 작성을 하는 거였다면 제일 첫 번째, 그래서 이 학생을 얼마나 추천하는지를 먼저 오지선다 형식으로 표시하고 추천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 추천, 그냥 추천, 보통 뭐 이렇게 나뉘어졌겠죠. 그래서 1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추천서, 그리고 생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저의 내신과 생활이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당연히 학원 측에서 내신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내신이 잘 되어 있다면 적당한 시기에 학교 선생님한테 미리
일단 이제 추천서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는 언지를 띄워두고 이 정도만 관리가 되면 1단계는 크게 걱정하실 건 없으세요. 어저께가 1단계 발표일이었어요. 그래서 1단계 발표가 나고 많은 분들이 떨어진 친구들, 합격한 친구들 사실은 물어보면 본인들도 나는 왜 붙었는지 나는 왜 떨어졌는지 항상 궁금하다고 하세요. 근데 대부분 추천서나 아니면은 여기 생기부에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요. 조금 더 학교에서 수학과학 쪽으로 적극적인 활동들을 이렇게 해주고 선생님들한테 어필을 좀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내년을 보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학년 때 연습으로 써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어머님들도 연습, 학생도 연습, 저희도 연습 이렇게 해서 이제 서류 진행을 시작을 했는데 서류에 탈락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별거 아닌 시도였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쓰면서 학생들의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머님들의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대치가 처음에는 연습이었는데 기대치가 엄청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 서류 탈락하고 그래 우린 이건 아니었어. 그냥 영재교는 접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진짜 말 그대로 2학년 때는 연습이에요. 물론 실전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냥 연습일 뿐이고요. 3학년 때 충분히 내신 챙기고 나머지 것들 준비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2학년 때 연습은 그냥 좋았던 연습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1단계 경쟁률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120명 모집에 758명, 경기는 120명 모집에 630명인데요. 요 630명은 일단은 여기는 이제 저희 경기도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쟁률은 조금씩 학교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 지원자 수는 큰 폭의 차이는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630명인데요. 599라고 적혀 있는 31명은 정원 외 전형이에요. 정원이 120명이고요. 정원 외가 10%여서 12명인데 보통 최대 7명까지 뽑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7명 뽑는데 31명이 지원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기 599명도 실제로는 원래 경기 영재학교에 AI 추천 관찰 전형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 정원이 120명인데 110명과 10명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예요. 110명은 1단계 서류, 2단계 지필, 3단계 캠프 이렇게 정상적인 입시를 치르는 친구들이고요. 이 나머지 10명은 AI 관찰 전형이라 그래서 저 정보 관련해서 엄청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서류 평가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한 다음에 중간중간에 그럼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네 생각에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뭐 코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테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 뒤쪽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쪽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198명이 지원을 한 상태예요. 그쵸? 이게 요런 예가 한 3년 전에 한국영재학교에 있었어요. 한국영재학교에 지금 3년 차라고 하는 장영실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120명 정원에 24명을 어떤 마인드의 학생이었냐 그러면요. 나는 수학과학이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근데 수학과학을 너무 좋아서 영재학교를 입시를 치를 만큼 하기보다는 그냥 물리, 화학, 수학 한 영역이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입학한 친구들이 처음으로 원래 고3이 됐고요. 원래 이제 한과영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잘 성장을 했는지 아닌지는 이제 올 연말 정도에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1단계가 이제 이 정도로 진행이 됐고요. 어제 발표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명이 통과했는지는 아직 조사가 조금은 덜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 작년 기준이고요. 작년 기준 보면 이제 정원에서 한 4배수 정도로 이렇게 통과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정원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쪽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몇 번은 저도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학교 측과 통화를 하기도 하고 여러 번 시행을 했는데요. 정원이 아까 전에 10명 내외고 실제로 한 7명 정도 많을 때 뽑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의 경기는
정원 외 전형에서 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수치는 일반 전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형들은 크게 의미가 있는 숫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때로는 인천 같은 경우는 뭐 1명 뽑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정원 외는 별도로 특별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경기의 특징은 이제까지는 추천 관찰 전형으로 진행이 됐다면 올해는 똑같은 일반 전형으로 진행을 하되 그냥 인원만 별도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합격률도 조금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올 것 같고요. 합격자 수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사실은 요 앞에 영재학기 입시 변화가 제가 매년 설명하던 게 있었어요. 한 2010년 정도에 영재학교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대부분 이제 어느 지역에서 영재학교를 많이 가냐 분석을 했을 때 너무 심했어요. 수도권에서 한 85%, 88% 이렇게 가니까 아니 학교가 부산에 있고 학교가 우리 지역에 있는데 학생들은 다 수도권 학생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해서 한 2020년 정도부터 우선 선발이라는 제도가 생겨났고요. 이 우선 선발이라는 제도는 지역 평준화를 한번 해보자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2020년 시작할 당시에 수도권 학생 합격률이 수도권 학생의 비율이 한 72% 정도였는데요. 한 4년 정도가 지났는데 한 68% 정도. 그래서 작년 820명 중에 한 560명 정도가 수도권 학생들로 지금은 구성되어 있고요. 더 조정하기는 조금 힘든 이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잠깐 돌아가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선발이 82명입니다. 그러면은 일반 전형은 38명 밖에 안 되겠죠. 근데 이 82명이 서울에 구가 25개 있대요. 그리고 전국에 좀 이제 광역시 포함해서 도 그리고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시 이렇게 해가지고 16개 시도가 있는데 그 16개 시도와 그리고 각 구에서 잘한다고 하는 학생 2명을 선발하겠다가 취지예요. 그럼 서울 외 지역에서는 최소 32명은 뽑혔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 120명 중에 서울 영재학교 입학생 수 중 서울 학생이 100명이었어요. 그러면 우선 선발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2단계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선발하지 않겠다라는 주의고요. 다른 학교들이 우리 지역 학생들을 조금 넓혀 나가는 동안 경기도도 똑같이 경기도 학생들을 조금 더 넓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120명 중에 경기도 학생은 86명이었고요. 그 전해가 80명 그리고 78명이어서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경기도 또한 경기도 내에 있는 시, 군 지역에서 한 명씩 선발한다가 우선 선발 취지인데 실제로는 그만큼 인원이 다 선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렇게 뽑지 못한 인원들이 조금 이제 그래도 잘하는 지역, 성남, 뭐 용인, 고양 이쪽에서 좀 선발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입시 변화인 경기영재학교의 AI 관찰 전형이고요. 두 번째가 한과영 장영실 전형입니다. 자, 1단계 전형은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1단계 전형에서 이제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중간에 이제 어떤 뭐 유튜브라든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을 한다든지 프로그램 짜는 미션들이 이미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징은 이 친구들도 2단계 시험에서 1교시만 응시를 합니다. 경기영재학교 이제 이따가 문항 분석을 드릴 텐데 1교시는 중등 기반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들이 이제 AI 관련 전형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역량은 가지고 있어야 학교 와서 원활하게 수업을 듣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요. 2교시 시험이 조금 부담스러운 시험인데 2교시 시험은 빠지고 이 친구들은 따로 이제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정보 교과 역량 평가를 진행하고요. 캠프는 일반 전형과 공통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원래 첫 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가 그래도 전통적으로 정보 관련한 강세인 학교였어요. 그래서 조금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과영 장영실인데요.
처음에 이런 게 생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장 반응, 그러니까 입시가 한 번, 두 번 치러지고 지금이 세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 치러질 때쯤에 현장이라고 하면 이제 학원 선생님들끼리에 이제 합격한 친구들, 탈락한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다소 아쉽다라는 평가들은 좀 있어요. 특히 예를 들면 작년에는 장영실 전형은 그냥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겠다가 취지인데요. 면접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학교 측에서. 그래서 첫 해가 아닌 두 번째 해에 어떤 제도를 시행했었냐 그러면 좀 아까운 친구들한테 2단계 시험 자격 줄게 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24명 뽑는데 작년에 한 3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었죠. 300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150명 정도가 2단계 자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친구들도 조금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겠다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이게 서류가 들어오면 서류를 꼼꼼히 읽어야 되고 학생들한테 궁금한 것들은 전화를 하든 줌을 하든 찾아가든 물어봐야 되는데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장영실 전형 인원을 30명으로 확대를 했고요. 올해는 그래서 120명 중 90명, 30명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신 이제 장영실 전형을 지원한 친구들은 장영실 전형에서 끄신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똑같죠. 뭐 일단 어떤 제도가 생겨나면 제일 반응이 빠른 대치동에서는요. 그와 관련된 학원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막 생겨나요. 장영실 전형이 생겨나고 나서도 뭐 자소서를 작성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많은 학원들이 생겨났는데요. 한과영이라는 학교는 이제 모교가 카이스트죠. 그리고 처음 대한민국 1호 영재학교이기도 하고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엄청 신뢰를 하고 있는 학교인데 입시가 치러지면서 자꾸 이렇게 컨설팅을 받은 친구들이 합격이 되고 좀 선생님들이 보기에 진짜 니는 장영실 전형이랑 너무 맞아 라고 추천했던 친구들이 좀 이렇게 탈락하는 사례들을 겪으면서 현장은 좀 잘 뽑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들을 좀 의문을 갖기 시작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학교 측에서 잘 선택을 해서 3년 정도 이제 성장을 시켰으니까 원래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너무 이렇게 똑같이 생긴 인재가 아닌 다양한 인재들이 한국에서 조금은 생겨날 수 있으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교별 문항 분석을 좀 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일주일 남기도 했고요. 아까 영재학교 입시가 이제 우선 선발 제도도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3년 차예요. 뭐가 3년 차냐 그러면 예전에는 각 학교가 각자 개별적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문제 출제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베끼면은 베꼈다고 욕 엄청 먹고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욕 먹고 쉬우면 학생들이 이 고생을 해서 준비했는데 난이도가 이게 뭐냐 또 이렇게 욕을 먹겠죠. 그래서 서울, 경기, 한국 개별 출제를 하고요. 나머지 5개 학교는 일단 공동 출제를 합니다. 일단 공동 출제라는 건 뭐냐 그러면 똑같진 않아요. 근데 한 11문항 정도를 공동 출제를 해서 각 학교별로 한 6개에서 7문항 정도를 그냥 선별해서 그걸로 시험 문제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문항 분석 드릴 학교는 4학교 정도가 되고요. 그런 시스템이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학교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특색들은 좀 자리를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서울 설명드릴 거고요. 서울은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이제 시험이 치러지고요. 80분, 110분, 110분이에요. 특징은 다른 학교들 이제 경기도 비슷한데 여기 수학, 과학 문제가 항상 같은 교시에 섞여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문제를 줘보면 수학 좋아하는 친구는 수학 먼저 풀고요. 과학 좋아하는 친구는 과학 먼저 풀어요. 서울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적정성에서 분배를 하면서 하는 연습들을 조금은 해줘야 되겠고요. 수학은 전체 3문항이고요. 이게 3문항이라는 건 큰 번호로 3문항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1-1, 1-2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소문항으로 셌더니 4문항 정도 나왔고요. 전체 배점은 37점 정도였습니다. 과학이 5문항, 73점, 소문항은 9개였고요.
2교시 특징, 3교시 특징이요.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경기도 AI 관찰 전형이 이제 생긴 것처럼 한 3년 전부터 정보 융합형 문제가 한 문제 계속해서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막 정보 학습을 많이 시켜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정도에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 정보 융합 문항이 두 문항 50점이고요. 과학 두 문항 60점. 그래서 총 300점 만점의 시험이에요. 자, 문항 분석을 드리면서 작년 서울 수학 문제는 제가 평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작년은 좀 예년에 비해서 좀 쉬웠던 편이에요. 그래도 그냥 뭐 숫자는 복잡하니까 잘라서 어머님들 100점 정도에서 평이했다라고 하면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게 평이해도 커트라인은 60점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다른 이야기로 우리 아이가 내신을 봤는데 60점을 받으면 큰일 날 일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커트라인이 60이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좀 어려울 때는 40점 정도예요. 마인드가 내신과는 좀 결이 달라야 돼요. 항상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난 못 푸는 게 있어도 돼. 하지만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는 꼭 맞출 거야. 이런 마인드로 문제들을 접근해 나가야지만 여기서 조금은 더 성공적으로 남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저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이었고요. 요즘은 좋은 점이 학교에서 기출문제를 공개해요. 예전에는 그래서 설명회를 다녀보면 이 학원 설명회, 저 학원 설명회 문제가 다 다른 거예요. 분명히 기출이라 그러는데. 근데 요즘은 학교에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다 똑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가져온 거고요. 어떤 퍼즐 같은 느낌의 그냥 효과적으로 경우를 분류하면서 이 숫자 채우기 같은 느낌의 문항들이에요. 학생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거고요. 이 문제는 제가 이따가는 KMO를 하는 게 도움이 되냐 아닌 게 도움이 되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누구에게나 충분히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듭니다. 특징은 여기 보면 이제 과정을 서술하시오잖아요. 이 서술이 참 갭이 크더라고요. 저는 수학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이 진짜 꼼꼼하게 적어줬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더 꼼꼼하게 적어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한테 돌아오는 거는 중요한 이야기 다 빼먹고 불필요한 이야기를 잔뜩 붙여서 와요. 그러니까 이 서술 연습들은 반드시 별도로 조금은 시켜줘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항들을 보면 아까 전에 이제 전체적인 방향은 서술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술 연습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문항입니다. 제가 이 문항을 우연치 않게 처음으로 봤어요. 기출문제가 복귀된 상황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잘 알려진, 이거는 이제 KMO 스타일에서는 잘 알려진 문항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잘 알려진 문제가 어떤 걸 평가하기 위해서 나왔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특징은 아마 그냥 서술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친구들 그냥 풀려보면 이 문제 KMO를 해본 친구든 안 해본 친구든 답은 다 맞춰요. 근데 왜 이래야 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친구들이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해서 별거 쓸 게 없으면은 서술형이 서술할 게 없어요. 자기가 푼 문제는 자기가 다 푼 게 당연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지만 그 논리를 조금 더 꽉꽉 채울 수 있는 그런 표현들, 연습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항은 과학 문항이고요. 제가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거 설명드리려면 과학 선생님한테 엄청 많은 질문을 해야 돼요. 저도 이제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읽고 이 밑에 과학 선생님께서 이 문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3년째 설명회를 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하나였어요. 융합. 예전에는요, 물리를 잘해야 돼, 화학을 잘해야 돼, 생명을 잘해야 돼, 지구과학을 잘해야 돼 였다면요. 요즘은 그것들끼리 이렇게 지식들이 조금 호환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 화학이 섞여 있는 문제, 물리, 지구과학이 섞여 있는 문제, 이런 섞여 있는 문항들에 대해서 이
이론들을, 생물과 관련된 질문들을 화학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학습이 되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경기 2단계 문항 분석이고요. 경기는 1교시와 2교시가 뚜렷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1교시는 문항이 30문항이에요. 과학이 많고 수학이 적습니다. 배점은 60점, 40점이고 시간은 110분이에요. 30문제인데 110분. 근데 소수령이 포함이 돼 있어서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에요. 그리고요, 일단은 2교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교시에는 수학 2문항, 정보 1문항, 과학 1문항, 소수령이고요. 총 10문항 정도가 돼요. 소문항으로. 그런데 시간은 150분이에요. 시간이 훨씬 많죠? 저는 1교시에 에너지를 다 쏟으라고 하는 편이에요. 2교시 난이도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잘하는 친구랑 못하는 친구랑 점수 차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는 누구한테나 다 어려워서 맞추기가 힘들고요. 쉬운 문제는 그래도 이게 보세요. 이게 100점 정도의 배점이 주어진 시험인데, 그렇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20, 30점 정도는 받아갈 거잖아요. 그 20, 30점 정도 받아갈 수 있는 문제는 누구나 풀 수 있는 문항이었다면 여기서 50점, 60점 받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점수는 이쪽에서 조금은 받았어야 되고요. 그래서 1교시 문항에 대해서 저도 꼼꼼하게 문항도 봤고요. 특히 작년에는 경기영재학교 측에서 1교시 문항에 대해서 문항 분석과 관련된 유튜브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고 유튜브 들어가 보면 1교시 문항에 대해서 어떤 중등 교과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를 어떤 의도로 질문을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하고는 생각이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중등 심한데 진짜 이게 중등 심하냐?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하지만 저는 1교시만은 정답률이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도 특징이 있죠. 정보 관련된 문항이 3년 연속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경기랑 한과형의 특징을 또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정보 관련된 문제가 3년 연속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3년 전에 나온 문제는 솔직히 좀 미안하지만 제 느낌으로는 그래, 정보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 그냥 수학 문제를 가져왔구나 라는 느낌이었다면요. 작년 문제는 정보 문항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이론이 있는 베이스를 그냥 이론이 이 베이스로 있는 문제들을 그냥 확장을 해가지고 질문을 했고요. 다소 아쉬웠던 점은 그래도 수학은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문제를 진짜 여러 번 읽었는데 정의가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정보 문항이어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많은 주변 분들한테 이게 이런 질문이에요, 저런 질문이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들도 이게 확장된 개념이다 보니까 모호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내린 결론은요. 밑에 채점하는 란에 보니까 채점자 1, 채점자 2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아이의 생각을 뭐라도 적어 놓으면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의 생각을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거라면 그냥 경기는 2교시의 색깔은 그래, 네 멋대로 해봐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내가 뭘 물었는지 네가 그냥 이해한 대로 네가 할 수 있는 뭔가를 그냥 해봐 이런 느낌이었고요. 이따가 드릴 한과형은 조금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 일단 문항 분석 드릴게요. 총 30문항 중 25번이고요. 자, 정 20면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등 교과라 하면, 심화라 하면 물론 정 12면체를 배우겠죠. 그렇죠? 근데 정 12면체를 볼 일이 있나요? 살면서 잘? 저는 아이들한테 그래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 구글에 가서 정답면체 검색해봐. 그럼 정답면체가 뜨고요.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움직이잖아요. 그런 눈앞에서 막 돌아가요. 그렇죠? 예전에는 정답면체를 볼 일도 없었지만 요즘은 그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관찰이 그렇죠. 부모님 시선에서는 에이, 또 놀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도 다 이제는 학습이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 정답면체를 이렇게 자르면 여기 5개의 점을 지나는 면이 된답니다. 그렇죠? 엄청 친절해요. 그런데 밑에 문제를 보면요. 이 3점을 지나도록 자르면 어떻게 잘린대요? 여기서부터 아이들은요.
어떻게 잘리지? 그렇죠? 몰라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 3점을 지나는 평면은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엄청 딱딱한 말이죠. 맞아요. 3점을 지나는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3점을 지나는 평면은 유일하게 결정이 돼요. 여기서도 이 3점이 결정이 됐으니까 평면이 결정이 되어야 할 텐데 나머지 한 점을 아이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조금 공간 감각이 있는 친구는 그려보니 얘도 그 점에 있겠구나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근데 질문은요. 그렇게 잘린 평면이 몇 개야 예요. 자, 중학교 1학년에 입체 도형을 배우고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를 배워요. 그렇죠? 여기서도 결론은 융합이 돼야 돼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공간적인 감각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개수 세기. 그렇죠? 근데 저는 중등심화 아무리 해도 이 문제는 못 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는 공간이라는 다른 조금 학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개수를 셀 때 우리가 보통 개수를 세기 너무 어려우면 다른 것들로 이제 좀 바꿔서 대응을 시켜서 세는데 이제 결론은 거기에 관련된 질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얘는 알겠는데 얘는 모르는 조금 그런 이제 질문들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7번 문항이에요. 이제 이 길을 들어서면 이제 많은 분들이 대수라는 과목이 뭔지, 기하라는 과목이 뭔지, 그 다음 조합이라는 과목이 뭔지, 정수라는 과목이 뭔지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영재학교 입시는 시험 범위가 있는 대수 파트는 중등교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학생들이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선행학습금지법들이 생겨나면서 시험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이 길을 가는 친구들은 보통 뭐 수상하는 당연히 그렇죠. 수원, 수투 다 하겠죠. 근데 그런 문제들은 노골적으로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영재학교들이 대수 문제를 내고 싶어 하는데 이 친구들한테 대수 문제는 너무 쉬운 거예요. 임팩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2차 함수 안에서 문제들을 학생들한테 변별력 있게 출제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풀려보니까요. 진짜 별거 아닌 문제인데 애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그 어려워하는 이유는 선생님들마다 마음이 똑같을 것 같아요. 너무 급해요, 마음이. 혹시 집에서 자녀분들 문제 푸는 때 엄청 뭔가를 막 문제 읽고 풀고 이 템포가 너무 빠르지 않나요? 그렇죠? 이 시험지는 아까 보셨지만 30문제에 110분짜리 그리고 10문제에 150분짜리 시험이었어요. 템포가 달라야 되고 천천히 생각을 해야 되고 뭔가 친절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훨씬 더 이렇게 좀 느린 템포, 천천히 지나가는 이런 tempo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문제들이 주는 메시지들이 다 있거든요. 진짜 지금 보면 그쵸? 꼭지점의 y좌표는 정수이다. 아이들 너무 자주 보던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저기였어요. 꼭지점의 y좌표는 정수이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대부분 다 이 니은 문항을 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천천히 읽고 항상 이게 뭔 말이지? 정리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정리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서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한번 풀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을 때 그제서야 펜을 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꼼꼼히 학습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2교시 문항이에요. 아까 제가 2교시에 문제들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점수는 받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점수 받아갔어야 될 문항이에요. 그런데 이 긴 문항에서요.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포개어지도록 접은 것이다. 이 문제가 조금 더 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자료집에는 보이시죠? 포개어지도록 접은 것이다. 수학책에도 많이 나오고요. 많이들 보셨을 부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접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 포개어지도록 접어야죠.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접어야 포개어지냐고 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막 따지듯이 물으면
아니, 포기해지도록 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건 한국말이에요. 그렇죠? 이 한국말을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수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말은 의미를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냥 한국말, 그냥 편한 일상생활로 쓰여 있는 말들은 좀 수학적인 표현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이해가 안 됐다던 그 정보 문항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야, 자연어는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문제를 나한테 친절하게 읽어줘야 돼요. 출제자는 절대로 나한테 문제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불친절하게. 그냥 포기해 접었더니 겹쳐졌대. 그 공통 부분의 부피를 구해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포개어지려면 이렇게 접어야 되고 그때 점들은 이렇게 이동이 돼 라고 본인이 이해를 하면서 조금은 더 따라가줘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경기 문제 이제 뒤에 과학도 이제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는 그래요. 그냥 네 생각을 온전히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 라는 느낌의 문항들이 조금은 많았고요. 지금 이제 과학 보면요. 과학도 작년보다는 좀 쉬웠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융합된 문제들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과학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경기 문항 분석이었고요. 한국 문항 분석 드릴게요. 한국은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거예요. 180분. 네. 다른 학교들은 계속 100분, 110분, 120분 오갈 때 한과형은 계속 180분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 정도에 문항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힘들어. 문항 좀 줄여줘 라고 할 때 한국은 총 5문항이었어요. 그런데 1번 문항이 중등 심화라 그래서 1번이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문항이 됐었거든요. 저는 그게 살아남고 뒤쪽이 좀 없어질 줄 알았는데 과감하게 1번 중등 심화를 그냥 없앴어요. 그래서 한과형은 이 4문제가 다 조금은 부담스러운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소문항이 17개예요. 그리고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까 1호 영재학교가 한과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초기에는 진짜 이게 도저히 학원도 선생님들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문제가 파격적이었어요. 암호도 나오고요. 그리고 종이 접기 뭐 이런 것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매년 출제가 되다 보니까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 걸 좋아하는 학교가 요즘은 어느 정도 문제의 안정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열린 문항이라 그러죠. 열린 문항이 노골적으로 출제되지는 않는데 각 문항 마지막, 그러니까 17문제 중에 거의 4문항이에요. 왜냐하면 큰 문항이 4개니까요. 그 4문항 마지막에 그래서 네 생각이 뭐야? 뭐가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서술형의 문제들을 물어봐요. 문항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1번이고 2번이 조금 같이 들어갔는데요. 1번 문항입니다. 이 1번 문항은 저는 좀 아쉬워요. 잘 알려진 주제로부터 아까 전에 제가 대수 문제 너무 내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렸죠. 중등 교과까지 끌어내려서 끼워 맞춰진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중등 교과만 한 친구들도 이 문제는 잘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대부분 문제들을 풀었을 텐데 1번이 제가 아쉽다고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지막 4번이에요. 1번에서 그래서 네 생각은 뭐야?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라고 물어봤는데 방금 제가 이 1번 문제는 원래 이론이 있는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잘 정리가 돼서 결과가 있어요. 근데 이 학교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중등 교과로 끼워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4번에서 설령 나 이거 원래 아는 건데 그럼 내가 이 이야기를 써도 되나? 안 되나? 말아야 되나? 오히려 또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차라리 모르는 친구들은 과감하게 자기 생각을 그냥 적더라고요. 그래서 배점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게 배점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점은 어떻게 될지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궁금하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문제들은 이제 중등 교과 기반으로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경기와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봐 라는 포맷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요. 네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생각해 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푸는 친구들, 아니면은 출제자가 깔아놓은 의도대로 잘 따라가는 친구들, 이 둘을 좀 구분을 하면 학교 선택에 있어서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이런 의심이 드니까 또 그전 이렇게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 보니까 제 생각이 얼추 이렇게 지금 3년까지는 이렇게 맞다라는 결론이 조금은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번 문항이에요. 2번 문항은 조금 이슈가 됐었던 거는 그 전 연도에 다른 영재학교에 너무 비슷한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가 돌고 있고요. 근데 아쉬웠던 점은 이게 조금 고급 이론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야말로 KMO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 문제 이해가 잘 안 됐을 것 같은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그쵸. 여기 보면 진짜 단순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지문만 제가 이제 잘라서 와서 요런데 근을 구해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모르는 친구 누가 있어요? 근해 공식 넣었겠죠. 근데 근해 공식에서 구한 애는 여기서 말한 이 거북수처럼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친구들이 문제를 잘못 오해해서 이 문제는 답이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냥 출제 의도 자체가 전혀 다르게 파악이 돼서 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과학 문항이고요. 지금 중학교 2학년 8단원에 포함된 이제 문제에 추가적으로 조금 살을 붙여서 만든 문항이라 그러죠.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죠. 여기서는 항상 살을 좀 붙여서 어떤 가이드를 한 다음에 이렇게 풀어봐 하는 문제들을 과학에서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보면 풀 수 있다라고 과학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세종 5개 학교고요. 이 5개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동 출제를 해서 그중에 선별을 해서 각 학교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러니까 문항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전은 7문항에 소문항 19개, 7문항 20개 이렇게 있고요. 제일 작은 건 인천 소문항 16개였습니다. 자, 이 학교들을 분석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저도 이제 똑같이 다른 학원 이제 설명회들 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 비교하고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영재학교 하는데 KMO 진짜 필요 없는 거 맞아요? 라고 저도 오히려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은 오히려 그래도 아직은 하는 게 유리하지 않아요? 라고 이제 답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 학교들은 KMO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들 문량이 똑같지 않으니까 이 학교들끼리 비교를 좀 해보면요. 가장 경시색이 좀 두드러졌던 학교는 대전이고요. 적었던 학교는 인천이고 나머지 학교들은 조금 그냥 중간 정도, 이 정도의 문항들이었습니다. 자, 일단 문항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전형적인 기하 문제예요. 이 기하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는요. 각 AOB와 각 COD가 180도다예요. 그렇죠? 그냥 각 AOB와 각 COD가 180도다인데요. 이거는 너무 자주 나오는 너무 핵심적인 우회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KMO를 성실히 한 친구들은요. 사실은 이 문제 1번을 푸는데 한 1분이 안 걸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보면 답이어야 돼요.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인데 그렇죠? 한 친구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고 안 한 친구들은 이제 좀 알아가겠죠. 안 했다고 해서 못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유리한 이야기였고요. 그냥 이것만 알면 1번, 2번 그냥 해결이 되는 문항이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죠. 다음은 300 이하의 소수를 나열한 것이다예요. 사실 이 문제는 똑같아요. KMO를 해도 안 해도 비슷할 텐데 왜 제가 KMO로 분류를 했냐 그러면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 정수라는 파트는 초등학교 때 좀 나옵니다. 십진법, 약수배수, 최대공약수. 그리고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약수배수를 마지막으로 교과 과정에서는 끝이에요.
가끔씩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그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를 보면 난이도가 엄청 어려운 걸로 분류되는 문제들 중에 괜히 정수가 엮여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그냥 정수가 엮여 있다는 것만으로 이제 난이도가 좀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KMO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정수를 다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생각, 표현, 모든 것들이 낯설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금세 익숙해져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크게 부담 없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KMO색이 짙었던 문제는 이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뭐 그냥 기울기, 직선, 뭐 그러면 직선, 뭐 함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얘는 철저하게 정수 문제예요. 정수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 문제고, 정수라는 단원에서 그 최대 공약수와 연관지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항이 되겠죠. 그래서 정수라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런 공부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전, 광주, 세종, 인천에 출제된 창의 유형의 문제예요. 이거는 KMO를 한다고 연습하는 문제들은 아니고요. 그냥 이런 걸 제일 잘 푸는 친구들은 일단 마인드가 긍정적이에요. 지치지 않는 친구들이 있죠. 안 돼도 또 하고 안 돼도 또 하고. 근데 그게 요즘 세상에서는 가장 영재인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 생각보다 포기가 빠르더라고요.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어떻게든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그래서 종이 접기를 해서 카드를 쌓았는데 밑에서부터 숫자를 읽어 나갈 때 만들 수 있는 모양 관련된 이런 문항들이어서 일단 창의 유형이다 보니까 좋은 점은 문제가 친절해요.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문제가 친절하게 그림까지 넣어서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상황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하면서 천천히 학생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는 문항들이 되겠습니다. 자, 과학 문항은요. 융합 문항이 출제가 많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아졌다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과학 선생님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그래서 시험 문제 중에 중등 범위를 벗어나는 게 있냐라는 걸 가장 많이 물어봐요. 근데 요즘은 없다고 하세요. 그럼 왜 물원, 하원, 물투, 하투 왜 해야 되는 거냐라고 이제 저도 물어보게 되는데요. 중등 심화를 진짜 잘 해줘야 되는데 물원, 하원, 물투, 하투에 있는 내용이 모두 중등 심화인 건 아니지만 거기에 중등 심화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된 부분들을 해야 돼서 하는 거다. 하지만 일부분을 선별해서 하다 보면 이 친구가 나중에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양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 있게 맞춰가면서 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그냥 그 정도로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문항 분석 들었고요. 작년 커트라인이에요. 커트라인은 뭐 카더라죠. 학원에서 학교에서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문제도 공개 안 했는데 요즘은 문제를 공개해줘서 저희는 엄청 고맙고요. 그런데 커트라인도 공개해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 친구들이 너무 비슷할 텐데 학교 측에서 조금 더 그쵸 끌리는 친구를 선별을 했을 거고 3단계 같은 경우는 캠프잖아요. 얼마나 반영이 됐을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시위 조금 평이했던 학교 서울이 60, 대구가 38 이 정도인 걸 봐서 그냥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들은 기본적으로 난 이번 영재학교 2단계 가서 다 맞추고 와야지 이런 것보다 그렇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실수 없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꼭 맞추는 게 이 친구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재학교 3단계 전형인데요. 여기 3단계 전형은 조금 이제 과거 것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은 그냥 들어가서 과학 실험 설계 그리고 수행평가 글쓰기 요 정도 하고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한과형이 작년에 이틀이었어요. 그래서 한과형만 요거는 예전 한과형이어서 작년 한과형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한과형은 조를 짜서 작년에 뭐 회사를 차린다면 어떤 회사를 차릴 건지에 대해서 이 토론을 이제 조별로 구상을 시켰고요. 그리고 발표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조의 발표를 듣고
그런 아이템은 이런 게 조금 불만이야. 라고 서로 이제 토론을 했고요. 그 토론에 대해서 그냥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첫날은 그렇게 해서 다른 거 없이 인성과 토론으로만 마무리되었고요. 둘째 날은 똑같이 수학, 과학, 실험 설계 그리고 수학 문제들 좀 이렇게 푸는 이런 2교시랑 비슷한 느낌의 문항들이 2단계랑 비슷한 느낌의 문항들을 푸는데 너무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는 않아도 돼요. 2단계를 통과했다는 건 학교 측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러면요. 니들은 그래 수학, 과학 잘하는 애들이야 라고 이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렇죠.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학교들이 다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통제가 필요하고 너무 독특한 것보다는 그래도 좀 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을 조금은 원하는 것 같고요. 예전 한과형은 마치 장영실처럼 괴짜 같은 친구들이 있죠. 얘는 수학 정말 잘해 하는 친구들을 좋아했다면요. 수학 정말 잘하는데 과학을 못하니까 과학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는 친구들을 영재학교들이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물리학 너무 좋아하는데 생명과학, 지구과학 못하면 시켜야 돼요. 잘 말고 그냥 기본까지는 시켜줘야지만 이 친구들이 영재학교 입시에서 유리하다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앞에서 설명할 때도 제가 계속 융합 이야기를 했잖아요. 융합이니만큼 어떤 과목 처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게 학습을 시켜주는 게 요즘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이제 KMO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학교 입시가 생겨나기 전에는 이제 잘한다는 친구들은 다들 KMO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2010년도에 수업할 때 KMO 응시자가 거의 2만 명 정도였습니다. 원래 KMO 응시자는 4,800명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4분의 1 정도인데 물론 뭐 인구가 준 것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시키면서 그만큼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셨겠죠. 어머님들이 느끼기에 효율성이 하나도 없어요. KMO 시험도 비슷해요. 이제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보면 계속 한 문제 들고 계속 낑낑대고 있어요. 숙제는 예전역에 다 끝났을 판에 한 문제 들고 계속 낑낑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시간들이 나중에 자기가 문제를 푸는데 진짜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KMO에 발을 들여야 되고 꼭 여기서 성공을 해야 되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중등 심화보다 조금 더 어려운 심화선에서 KMO를 그냥 한 번 정도 경험을 해보는 것 그만으로도 학생들한테 충분한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제일 드리고 싶은 얘기는 빨리예요. 빨리. 제가 이제 초등학생 3% 수업을 하는데요. 달리기 경주장에 온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교실에 서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아이들한테 자 이제 풀까라고 얘기하는데 벌써 뭔가를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려요. 잠깐 뭘 계산하는데 풀기 시작하는 거 아니네요. 문제는 읽었냐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문제를 읽으면서 푼다는 거예요. 와, 저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근데 다 그렇죠? 맞아요. 문제를 읽으면서 풀어요.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빨리 전파가 돼가지고. 근데 KMO 영재교 문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너무 어렵고 힘든데 내 템포는 그대로 남아있으면 절대로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어요. 이게 뭔 말이지? 계속 곱씹고 계속 생각하고 하다못해 아까 접었다잖아요. 거기서부터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접어야 저기에 가지? 그 출제자는 나한테 접었다 한마디 했을 뿐인데 저는 어떻게 접어야 얘가 저기로 갈까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펜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그렇죠. 못 풀 확률이 50%가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다들 기본적으로 선행을 하고 있으니까 초등학생들이 중등 선행을 하는데 빨리 풀어야 될 이유 없어요. 중학교 가서 빨리 푸는 거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빨리 푸는 건 연습은 금방이에요. 근데 오답은 정말 안 고쳐지지 않나요? 그렇죠? 수학은 정답률이 먼저, 그 다음이 스피드가 돼야 돼요. 근데 스피드만 먼저 붙으면 이 오답률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를 천천히 읽고, 그렇죠? 남학생들한테 제가 야, 니 게임 그냥 해? 아니지. 어떻게 이길지 생각하고 하지. 그럼 똑같아. 문제도 어떻게 풀지 생각하고 풀기 시작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똑같이 생긴 문제들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는 이유는 첫 줄만 봐도 이 문제예요. 밑에 세 줄이나 남았는데 첫 줄만 봐도 이 문제죠. 밑에 문제는 그냥 대충 그림만 봐도 이거는 이 질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똑같은 유형만 매번 풀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기 와서 좀 다양한 유형들을 보고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연결을 좀 하면서 이렇게 융합적 사고를 길러줬으면 좋겠어서 저는 KMO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 6개월 정도는. 보통 학원들이 이제 3개월을 한 텀으로 생각을 해요. 정수, 내수, 기하조합, 이론 한 사이클 정도를요. 그래서 저희 학원도 한 3개월 정도를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훨씬 이제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경시 선생님들 중에 좀 더 느린 선생님 같아요. 계속 기다려요. 애가 생각하면. 그렇죠? 잘 안 돼? 근데 아이들이 좀 더 해보겠대요. 그래, 그럼 좀 더 해봐. 그렇죠? 어떤 시선에서 보기에는 답답할 수 있는데 결론은 여기 이 길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제가 풀어준 첫 문제보다 학생 스스로 푼 10문제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기다려주는 일이고 문제가 이해가 좀 덜 됐을 때 그 부분들, 그렇죠? 문제가 이해가 덜 되면 저희는 가가지고 이 말이 이 말이잖아 라고 알려주지 않고요. 이 부분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봐 라고 얘기를 해요. 결론은 저희가 해주는 역할은 잘못된 부분을 집어주는 거지 그걸 또 설명을 해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자립심을, 수학적인 자립심을 조금 이렇게 키우는데 제일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KMO는 주간이 대한수학회고요. 1년에 한 번씩 시험이 있어요. 1차와 2차. 1차는 5월에 있고요. 2차는 11월 첫째 주 토요일, 둘째 주 토요일 정도에 이렇게 봅니다. 원래 1차가 5월 18일 날 이렇게 시행이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KMO가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중학교 1학년 이하의 학생들이 보는 KJMO라는 시험도 이제 시행이 돼서 조금 더 수학 공부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2010년도에 2만 명이었는데 지금 4분의 1로 줄었으니까 이쪽도 조금은 더 이렇게 시키고 싶어 하는 이런 느낌이고요. KMO 학원에 가서 첫 번째 텀에서 학생들이 했으면 좋겠는 건 복습이에요. 아이들이 다, 그쵸? 머리가 좋으니까 KMO 하러 왔겠죠. 엄청 똑똑해요. 똑똑하다는 건 어떤 방면에서는 이해력이 좋고 어떤 방면에서는 기억력이 좋고 그래서 복습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다음 시간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걸 물어보면 몰라요. 왜 복습을 안 했냐라고 물어보면 복습을 했다고 하죠. 아이들이 기억력이 좋으니까 집에 가서 이거 하면서 신문 보듯이 복습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신문 보듯이 복습이 끝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신문 보듯이 복습을 할 거면은 저는 한 3번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복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나면 알 것 같은 상태로 집에 가요. 알 것 같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숙제를 하려고 3일 뒤에 폈더니 학원에서 분명히 이해가 됐는데 갑자기 못 풀겠어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러면 학원에 와서 질문을 하죠. 그래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모르는 게 있는 게 정상이에요. 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이 나와 하나 다 이해돼가지고 다 내게 됐다면 그 친구는 진짜 천재가 되겠죠. 모르는 게 다 있어야 정상이고요. 그래서 모르는 거, 선생님 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이해가 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복습을 하는 거고요. 첫 텀에서 조금 느리지만 천천히 꼼꼼히 이렇게 학습이 돼줘야 두 번째 텀에서 예습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금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텀에서 복습이 그렇게 되고 아무래도 한국 문화가 좀 그렇죠. 잘 모르는 거 감추고 싶고 내가 모르는 걸 주변 애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질문이 잘 없어요. 선생님들은 얘들이 이게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인데 왜 여기에 관련해서 질문이 없지?
저는 그냥 그러면은 숙제 냈던 걸 그냥 다 풀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직은 어리니까 조금 질문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거죠. 저도 사람이니까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난 니한테 배웠지만 아직 이거 잘 몰라. 다시 알려줘.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게 저는 학생들이 복습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텀에서는 복습을 철저히 해주고요. 나중에 10문제 중에 한두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을 때 드디어 예습을 좀 시작하면서 예습을 했을 때 또 꼭 필요한 게요. 설명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와서. 내 생각과 선생님의 생각을 비교해야죠.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풀었지만 선생님이 다른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 또 얻어갈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양한 생각으로 조금 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힘들을 넓힐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잠시만요. 자, KMO 1차가 이제 2시간 30분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어머님들 설명이 오셔가지고 KMO 1차 시간 얘기하면 거기서 헉 하셨어요. 2년 전에 4시간이었어요. 문항수는 20문제고요. 근데 문항수는 그대로의 2시간 30분으로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난이도를 많이 좀 낮추겠다라는 취지였고요. 제가 자꾸 이제 의도치 않게 2010년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2010년도에는 KMO 커트라인이 한 30점 중후반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울고 나오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도 못 풀겠다고. 그래서 2016년도에 대외적으로 난이도를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커트라인이 한 60점 정도로 바뀌었어요. 근데 시간이 여전히 4시간이고 난이도 조절이 조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중등 교과와 연계된 문항을 출제하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KMO 중등 심화 너무 다른 거야 라고 했다면 이제는 중등 심화의 약간의 연장선에 KMO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평이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요. 실제로 15% 정도의 학생들이 수상을 하게 됩니다. 금상은 2%, 은상은 5%, 동상은 10%, 장려상은 15% 정도고요. 숫자가 2개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 비율을 전국 단위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 단위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57점은 경기 지역의 동상 커트라인입니다. 앞에 있는 58점은 전국 지역의 동상 커트라인이고요. 동상까지가 10%고요. 보통은 이제 4,8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으니까 480명 정도에서 한 11%까지도 가끔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480명에서 한 530명 정도가 KMO 2차 대상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옛날에는 그냥 조금 너무 어려운 무언가였다면 이제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KMO가 조금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KMO 1차는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근데 KMO 2차를 치르게 되고요. KMO 2차는 이제 KMO가 코리안 매스 올림피아드잖아요. 그렇죠? IMO는 인터내셔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잘 본 친구들이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정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 스타일 그대로 남아있고요. 시간이 3시간씩 2번이에요. 하루에. 오전 3시간, 점심 먹고 오후 3시간이고요. 오전 3시간 동안 4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간 동안 4문제, 총 8문제를 풀고요. 이거 조금, 그쵸. 제가 매번 설명드리는데 좀 부끄러워요. 왜 부끄럽냐 그러면요. 사람이 머리를 쓰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죠. 그래서 제가 아직은 못 찾았어요. 유일하게 하루에 2번 시험 보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시험 보잖아요. 그럼 일단 그날은 끝이에요. 더 이상 네 머리를 쓸 수 없어. 내일 또 생각, 내일 돼야 또 생각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여건상 오전 3시간, 그 대신 점심시간이 2시간 주어져요. 그 2시간 동안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간단히 밥 먹고 한 30분 정도 취침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아무 생각을 안 하려 그래도 그것도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요. 특이사항은 문항당 7점이고요. 채점 방식이에요. 감점제라 그러죠. 점수를 7점 주고요. 잘못할 때마다 점수를 까요. 그래서 7점이 다 까지면은 내 남은 풀이는 의미 없이 0점 처리가 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수학 선생님들이 원하는 수학 답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학 선생님들은 이런 걸 원하죠. 근데 너무 집요해요. 영재학교는 이만큼 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는 논리적으로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까거든요. 근데 거기는 막 그만큼 집요하게 소수를 바라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그쵸? 이 정도 하면 또 거긴 충분히 커버가 되긴 되겠죠. 근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서술 때문에 KMO 2차를 해야 되냐? 저는 반대예요. 그거는 또 저 뒤에서 문항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2차는 상을 조금 더 많이 주는 편이니까 그래도 대상자가 되면 좀 고민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자, KMO 2차 학습의 장점과 단점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보셨겠지만 2차는 3시간 동안 4문제 푸는 거예요. 4문제. 그러면 하루에 총 8문제를 풀고요. 보통 금상 커트라인이 제일 잘한 금상 커트라인이 3문제 반 정도예요. 그렇죠? 4문제를 맞는 4문제를 맞는 친구도 물론 있겠죠. 3문제 반 정도, 4문제 정도에서 금상 커트라인이 이렇게 나뉜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또한 내 목표는 50점인 거죠. 그렇죠? 오전에 나는 3시간 동안 4문제를 받았지만 내 목표는 2문제인 거예요. 2문제를 완벽하게 풀고 서술하면 나는 내 오전 목표에 내 할 일은 다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금 더 집요하고 천천히 여유 있게 내가 놓친 게 뭐지?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충분히 끈기나 논리력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요. 꼼꼼한 서술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서술에도 도움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KMO 2차는 아직 난이도 조절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KMO 1차에 통과를 했는데 충분한 학습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2차를 위해서 배워야 할 이론이 이제는 더 산더미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KMO가 줄어들었어요. 1차가 줄어들었잖아요. 그 부담감이 원래 2차에 양이 많았는데 그 1차에 안 했던 것들까지 2차에 붙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양이 너무 많음인데 그걸 배우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문제 바로 풀리는 거 아니죠.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얘는 텀이 기니까 학생들이 지쳐요. 그러니까 KMO 1차는 그래도 한 20-30분 하면 좀 이렇게 풀만한 것 같은 느낌인데 얘는 그냥 가슴이 좀 답답한 느낌이에요. 뭘 물었는지,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손발을 쓸 수 없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KMO도 어머님들이 느끼기에 시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느끼는데요. 얘는 시간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고 없는 것 같아요. 효율성이 그냥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좀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친구들,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다. 1차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즘 영재학교 2단계들과는 다소 거리감이 조금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정도껏 어려워야 되는데 조금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1차, 2차 문항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번에서 4번은 중등 심화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 10문항들이 조금 그래도 쉽게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수, 정수, 기하, 조합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학원들도 많이 이런 이제 영역별로 구분을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문항은 영재학교와 다르게 그냥 생긴 게 이미 딱 수학 문제예요. 문제도 딱딱하고요. 얘는 뭐 오해 소지 뭐 이런 것들 별로 없어요. 그냥 자주 보던 수학 문제인데 단지 그게 어려워서 유형이 우리가 보던 유형처럼 딱딱 찍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해야지 라는 생각부터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들 뭐 보면 교과에서 볼 법한 조금 어려운 유형들의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영재학교 문항, KMO 문항들 홈페이지에 다 훨씬 더 이제 보기 좋게 잘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문항들은 쭉 한번 넘겨보시면 그냥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이런 문제는 그래도 KMO랑 영재학교랑 조금 비슷하지 않냐라고 하는데요. KMO가 조금 쉬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런 이제 영재학교 문제는 어느 수준이냐 그러면 예전에 조금 어려웠던 시절의 KMO의 중간 정도 난이도. 그러니까 요즘 치면 요즘 문제들 중에 조금 까다로운 정도의 문항들이 영재학교 2단계에 비슷하게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보면 여전히 너무 전부 다를 가르치려고 하는 학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아닌 것들은 조금 이렇게 가리고 학생들이
그렇죠? 이게 역사가 쌓이면서 학생들이 조금 없어지는 곳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한국은 막 다 쓸어 담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다 하려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선생님들이 수위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영재학교랑 기출문항들이랑 비슷한 문제들이 조금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KMU 2차예요. 오전 네문항이죠. 하나, 둘, 셋, 네문항인데요. 여기 있는 요 조합 문제들은 뭐 지금 몇 년째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KMU 2차를 본 친구들이 당연히 목표는 수상이겠죠. 저는 KMU 2차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대표적으로 수상이 목표라면 대수랑 기하를 해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문제들 중에 풀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문제는 요 두 문항일 거예요. 요 두 문항. 이 1번과 2번. 그렇죠? 오전에 만약에 두 문제를 풀어서 내가 내 목표를 달성했다면 1번과 2번이어야 돼요. 근데 이 1번과 2번 같은 문제는요, 영재학교와는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영재학교와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다면 오히려 이 4번이 훨씬 더 다듬어진 형태의 문제들이 나와야 되는데 4번은 누구에게나 힘든 문제예요. KMU 2차를 보는 친구들한테도 힘든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KMU 2차를 하는 것과 영재학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KMU 2차를 하는 게 조금은 별개의 일이 되었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오후 문항 보시면요. 오후는 사실 저한테 좀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냐 그러면 KMU 2차는 영재교랑 너무 달라라는 느낌이었는데 와, 진짜 별거 아닌데요. 제가 처음 본 그림 2개가 들어갔어요. 맨날 딱딱한 수식과 글씨만 쓰여 있었거든요. 그림도 삼각형 ABC가 있는데 연장선 위에 C를 잡고 막 이렇게 문제가 딱딱하게 쓰여 있었는데 친절하게 이렇게 그림 2개가 들어갔고요. 요 문항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랑 조금 더 연결을 지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있죠. 여기서도 맞췄어야 될 문제는 요 문제예요. 요 문제. 근데 이렇게 생긴 2차식의 부등식 끼워 맞추는 문제들은 영재학교에 나오기에는 조금 아까 전에 영재학교 대수, 중등, 교과 이렇게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가 되기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MU 2차를 하되 내 목표가 지금 KMU 2차 상을 받는 건지 영재학교를 위해서 내가 그냥 뭐 연습 삼아 하는 건지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하면 조금 더 학생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은 이제 KMU도 많이 쉬워졌고 영재학교도 교과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좀 바꿨어요. 이제 제가 가끔씩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어머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우리 아이가 중2가 됐는데 갑자기 영재학교에 가고 싶다는데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댓글이 막 밑에 엄청 달려요. 그렇죠? 그 KMU 한 1, 2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넣어서 애를 그 가시밭길로 보내냐? 안 된다. 막 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저는 진짜 찾아가서 너무 만나고 싶어요. 그분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자, 저희는 지금 제일 좋은 예예요. 저희 학원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50%는 작년 7월에 저희한테 처음 온 친구들이에요. 한 번도 경험이 없이 작년 7월에 처음 온 친구들이고요. 제가 오늘 2시까지 그 친구들 수업을 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 친구들이 너무 잘 따라와주고 너무 지금 잘해요. 저는 이 친구들이 당연히 1단계는 합격을 했고요. 2단계 합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당연히 합격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오늘도 한 가지였어요. 자신감을 좀 가지자. 니들이 시험 보러 가는데 나는 자신이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왜 선생님이 자신 있냐? 니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잘 몰라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1년을 했는데 아이들이 한 2년, 3년 한 애들만큼 잘해요. 그리고 여기 12월 말에 개강 또 한 번 더 해요. 저희 3일 반으로요. 남들이 보면요. 쟤들은 하자는 얘기야 말자는 얘기야 이런 느낌이에요. 주 7일을 2, 3년 전부터 해야 될까 말까 한데 중학교 3학년 12월에 그럼 딱 7개월 하겠다는 얘기예요. 6개월 하겠다는 얘기죠. 7월 초에 시험이니까요. 근데 그것도 주 3일만 합니다. 과학, 이틀, 수학 하루. 영어하고 뭐 다른 거 할 거 하고. 근데 오히려 이 친구가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하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내가 지금 아니면 이걸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아이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일 오지만 남은 4일 동안 집에서 악착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 1월에 와서요. 3월에 2반으로 옮겼어요. 2달 만에. 근데 2반에 가서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원래 있었던 아이 같아요. 한 1년 같이 공부한 것처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저도 좀 냉정하게 다들 다 자기가 목이 말라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도 그 친구도 내가 계속 보내달라 했는데 안 되다가 이걸 보고 부모님께서 그래 그럼 이거라도 해봐 라고 했는데 애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이게 시간이 중요한,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이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가르치는 저희와 이 아이가 얼마만큼 잘 호흡이 맞고 이 친구가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와줘야지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KMO 같은 경우도 요즘은 예전에는 KMO 반 가면 선행 다 빼고 그냥 KMO만 했어요. 그런데 요즘 저희 그냥 교과 많이 배정을 하면서 병행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교과를 저희랑 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아이들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저희 앞에 오는 아이들 똑같아요. 자, 시작할까? 그럼 벌써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자, 펜 놓고 문제 읽고. 그래서 뭐 할 건지 제가 물어봐줘요. 그래서 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라면 그제서야 생각을 시작해요. 저희가 교과를 해야 되는 이유는 템포를 늦추기 위해서 다시 천천히 생각을 해서 예전에 외웠던 유형을 이제 진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랑 다시 교과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중학교 1학년 기준 한 3월 정도에 시작한 친구들이 여기 영재 파이널 넘어가기 전까지 저희랑 수2까지는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느리고 천천히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100점을 맞으러 가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아이들이 틀려도 그래 이 정도는 틀려도 돼 라고 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조금은 이제 불만이 있으세요. 우리 아이 선행 이거 틀렸는데 왜 다시 안 하냐라고 하시는데요. 저희 기준으로 이렇게 굵직굵직한 뼈대를 세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머지 살을 붙이고 근육을 붙이는 건 그때 돼서 또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단원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지 당장 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미흡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방식을 이제 계속 고집하고 있고요. 자, KMO 1차 어머님들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또 진도가 안 맞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진도가 안 맞고 그러세요. 근데 학원에 문의를 해보면 수상하는 어떤 곳은 한 번, 어떤 곳은 2번, 어떤 곳은 그냥 수상하는 다 끝내고 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도는 중3까지. 근데 수상화를 한번 해야 되는 이유는 계산의 양 차이,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 다 기억나시죠? 중학교 1학년 첫 단원이 집합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집합이 수하로 넘어가 있어서 그때까지 아이들이 야, 집합에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 집합이 뭐예요? 이런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경험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계산량의 차이, 두 번째는 그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할 때 그 말을 그냥 알아듣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기에는 잘 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경험이 있으면 됩니다. 저희는 그냥 조금 더 굵직하게 뼈대를 세우는 이런 학습을 좀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랑 같이 수상화 병행하면서 KMO 하면 크게 무리 없이 대부분 다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요. 아까 제가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KMO를 보내보면 특히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보면 35점, 36점, 37점, 32점 막 이렇게 막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진짜 효율성이 없고 안 늘죠. 그때 아이한테 네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냐 물어보면 아이들이 보통 모르겠다 그래요. 그때 꼭 어느 학원이든 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그 아이를 가르치는 분한테 물어봐요. 저는 알겠거든요. 그 제가 아이한테 얘기해 주세요. 니 진짜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나는 여전히 못 풀겠는데 왜 나한테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지? 이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아이가 했던 것들을 보면서 제일 많이 느끼니까 그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한테 의견을 묻는 게 저는 제일 좋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직설적으로 우리 아이가 계속
해도 되는지 아닌지 그냥 그렇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선생님들도 그게 훨씬 더 일단 이해하기 좋고 이렇게 편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KMO랑 올림피아드랑 영재학교 2단계랑 연관성, 수학은 여전히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꼭 완성도 있게 학습을 하기보다 과정으로서 아이들이 지나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과학 선생님들의 의견은 정반대였어요. 과학 올림피아드는 문제가 다 객관식이고요. 그리고 문제가 다 그냥 선행이라고 그래요. 요즘 보면 물원, 물투, 화원, 화투 끝나고 끝났나 라고 할 때 일반 화학, 일반 물리를 하죠. 그렇죠. 대학교 1학년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해요. 너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그래요. 아까 전에 제가 그래서 과학 문제들이 진짜 중등에서 나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중등에서 나와요. 단 조금 심화된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냥 물원, 화원, 물투, 화투에서 좀 뽑아갈 수 있는 것들을 뽑으면 도움이 돼요 정도기 때문에 과학 올림피아드까지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의견들을 주셨고요. 제가 이렇게 KMO 너무 무리하지 않고 그냥 과정으로서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어머님들이 그래도 우리 애는 KMO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죠? 그렇다면, 그죠? 조금 중등 과정을 꼼꼼하게, 그죠? 수학을 겹겹이 이렇게 아이들이 진짜 켜켜이 쌓여가지고 실력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아이가 초6이에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제 앞에 앉아서 이 고생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애는 이건 안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합격한 애들이 자꾸 와서 자랑을 해요. 선생님 우리 학교는 이거도 좋고요. 막 그래요. 저도 조금 이제 부모로서 부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초6인데 2-1을 끝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진도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랑 집에서 A급을 해요. 제가 A급을 하면서 어머님들 A급 진짜 어려운 책이고요. A급 풀면 더 이상 어려운 책 안 풀어도 돼요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분께서 우리 애는 A급을 풀면 정답률이 90%가 나온다는 거예요. 와,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90%가 나오면 뭘 해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잘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그렇진 또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집에서 아이랑 주말에 A급 한 챕터 조금씩 그냥 절반 정도 이렇게 풀리는데 저는 그냥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람인가 봐요. 저희 아이 가르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풀어. 그리고 나서 이 문제 이 부분 잘못 읽은 것 같아. 그냥 이 정도가 전부예요. 혼자서 풀 수 있을 때까지 집에서도 기다려주는 편이고요. 너무 제가 수학 선생님으로 해줄 수 있는 거는 A급 A 스텝 중에 그래 이건 진짜 A 스텝 너무 심했네 이런 거 빼주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하지 마 그냥. 근데 90점을 제가 아무리 봐도 못 맞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가끔씩 못 풀 것 같은 문제를 맞춰요. 그럼 저는 이제 또 수학 선생님이니까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그러더라고요. 숫자 그냥 대충 넣어서 풀었는데 라고 자신 없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가질 수 있는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맞아서 동그라미를 쳐줬는데 풀어서 맞았는지 찍어서 맞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그렇죠. 만약에 KMO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중등 심화를 탄탄하게 그냥 하고 가실 분들 중에 추천을 해달라면 저는 A급을 추천을 할 거고요. A급을 누군가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부모님이 이렇게 아니면은 부모님들 중에 조금 이렇게 가이드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고요. 그냥 맞아서 동그라미, 틀려서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들은 좀 힘든 책인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책이고요. A급을 진짜 내 힘으로 다 풀 수 있다면요. 저는 영재학교 2단계는 충분히 통과한다고 생각해요. A급 그만큼 어려운 책이에요. 그리고 과학은요. 중등 교과 좀 탄탄히 하면서 좀 진도를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설명이었고요. 그래도 수의학원 설명이니까 수의학원 프로그램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영재학교 대비 S반이고요. 기존에 한 1년 정도 진행이 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시간표 안에 KMO 2차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KMO 2차 대상자들이고요. 저희는 KMO 2차에서 사실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수상보다
그냥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KMO 2차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수업을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일단 시간표 이렇게 보니까 월화수목금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쭉 보셔야 돼요. 월화수목금토일 시간표예요. 월화수목금토일 시간표. 네. 부모님들 제일 처음에 시간표 보면 제일 처음에 그럼 우리의 영은 언제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시간표고요. 작년 이렇게 저희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의 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경험이 없지만 1년이면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다가오면 저희한테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시간표입니다. 차이점은 KMO 2차가 있냐 없냐고요. 난이도의 차이예요. 이 친구들이 했던 학습들을 이 친구들은 지금부터 쌓아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7월 15일 날 이번 이제 영재학교반 새롭게 개강을 하고요.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학 테스트 재밌게 만들어뒀어요. 그냥 학생들이 뭐지? 그냥 이렇게 좀 신기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꼭 영재학교를 뭐 희망을 한다면 그냥 테스트라도 한번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KMO 중학교 1학년은 KMO 대비를 하고 있고요. KMO 대비 기존에 하던 친구들은 수원 나가면서 종수대수 기하조합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초6 중1 시작하는 친구들은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수상화를 동시에 조금 이제 학생들한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서 이제 고등 교과가 좀 많은 편이고요. 가면 갈수록 이제 경시 교과가 늘어나고 선행 교과가 조금은 줄어드는 추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말 과학들 이제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학부형이니까 중등 과학이랑 통합 과학이랑 도대체 무슨 차이예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영재학교를 희망하는 초6 또는 중1 학생이 과학을 한 적이 없으면 중등 과학을 들어야 된다 그러고요. 중등 과학을 듣고 나서 통합과학으로 넘어가지 않고 물원하원으로 넘어가면 된다고 하세요. 근데 그럼 이 통합과학은 누가 듣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냥 영재학교가 아닌 그냥 과학을 그냥 이제 진도로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저희 진행 내용들이고요. 요거는 그냥 일단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아까 전에 3%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도 빠르죠. 그렇죠? 근데 풀리면서 오히려 저희는 여기서 영재학교와의 접점을 가장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자, 표현력인데요. 문제를 읽고 그림을 그리고 거꾸로 풀고 이런 생각들을 영재학교가 우리 초등학교 때 거꾸로 생각하기라는 단원이 있을 정도로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때 불시에 영재교를 푸는데 갑자기 거꾸로 풀면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문제들을 보니까 오히려 수원에 나오는 수열 그리고 경우의 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런 문제들을 초등학생들의 시선으로 풀면서 그냥 힘을 기른다라는 생각들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준비하면 뭐 KJ의 뭐 성대경시, AMC 8,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준비가 되니까 이렇게 시험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AMC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외대부고 간 친구들 따로 이렇게 준비할 만큼 그리고 AMC가 그렇죠. 외국 유학 갈 때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AMC 10, AMC 12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하는 장점은 저희가 좀 더 기다려주고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친구의 역량 중심으로 저희가 조금 더 가이드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기별로 이렇게 이제 1, 2과정을 조금 필요한 부분들 편집해서 월화수목 중에 2시간씩 주 1회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 그냥 숙제 거의 없이 그냥 그 수업 안에서 즐겁게 소화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더운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